지금 미국이라는 제국을 가장 위협하고 있는 것은 대양을 건너오는 중국의 항공모함도 아니며 러시아의 핵미사일도 아닌 고작 벽에 붙은 콘센트 뒤의 전력망이라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에너지를 요구하는 그물을 놔놓고 그 먹이를 대지 못해 허덕이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워싱턴과 월가의 화두는 이제 반도체 칩의 나노 공정이 아니라 그 칩을 돌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전기를 태워야 하는가로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에너지 부족 사태가 아니라 인공지능이라는 차세대 패권의 심장이 멈출 수도 있다는 국가적 공포에 가깝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내놓은 데이터는 이러한 공포가 단순한 기후가 아님을 수치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분석한 전력 소비량 추이를 보면 2024년 4조 970억 킬로와트시였던 미국의 전력 수요는 2025년에는 4조 1930억 킬로와트시로 튀어오르고 2026년에는 4조 2830억 킬로와트시라는 기록적인 수치까지 치솟을 것으로 못 박혔습니다.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는 섬뜩할 정도로 명확합니다. 지난 수년간 에너지 효율 개선이라는 명목하에 평평하게 유지되던 전력 수요 곡선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라는 거대한 포식자의 등장과 함께 통제불능의 상승세로 꺾여버린 것입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가 웬만한 중소도시 하나의 전력 통째로 삼켜버리는 상황에서 기존의 발전 설비로는 이 기하급수적인 갈증을 도저히 채울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문제는 미국의 대응 속도가 이 수요의 폭발력을 전혀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전력이 부족하면 발전소를 더 짓고 송전망을 깔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재 미국의 인프라, 현실은 그렇게 느긋하지 않습니다. 노후화된 송전망은 이미 곳곳에서 병목 현상을 일으키며 과부하에 신음하고 있고 새로운 발전소를 짓기 위한 인허가 과정은 관료주의의 늪에 빠져 하세월을 보내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뿌리며 태양광과 배터리 등 재생에너지를 늘리고는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은 해가 져야만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하는 인공지능의 야행성 전력 패턴을 감당할 수 없으며 배터리는 순간적인 피크를 막을 수는 있어도 도시 단위의 전력을 24시간 내내 뿜어내는 기저부하를 대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소위 말하는 친환경 에너지의 간헐성은 1분 1초도 멈춰서는 안 되는 데이터 센터 서버에는 치명적인 리스크일 뿐입니다. 결국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해법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국가가 깔아주는 전력망을 기다리다가는 주가가 먼저 곤두박질 칠 것이 뻔하기에 자신들이 쓸 전기를 자신들이 직접 만들겠다는 각자 도생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환경을 위한 명분이 아니라 24시간 365일 멈추지 않고 전기를 공급해줄 확실하고 강력한 물리적 실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공학기술 내에서 그 엄청난 전력을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장치는 오직 가스터빈 뿐입니다. 이 지점에서 미국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감춰진 초라한 제조 역량이 드러납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돈이 넘쳐나지만 정작 그 돈을 주고 단장 발전기를 사오려 해도 미국 내 공급망은 이미 붕괴되었거나 너무 느립니다. 발전 설비라는 것은 한번 설치되면 수십 년을 굴려야 하는 거대한 인프라이기에 핵심 부품 하나만 늦어져도 데이터 센터 전체의 가동 스케줄이 꼬이고 이는 곧바로 수조 원대의 손실로 직결됩니다. 서버를 채워넣을 공간은 확보했지만 그 서버를 깨울 전기가 없어 빈 건물을 놀려야 하는 상황은 빅테크, 경영진에게는 악몽과도 같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5년 뒤에 완공될 친환경 발전소가 아니라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즉시 현장에 투입되어 전기를 토해낼 수 있는 즉시 전력감입니다. 미국의 이 절박한 시간 싸움은 역설적으로 태평양 건너 한국의 제조기업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기회의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미국 본토의 기업들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납기를 맞추고 그 까다로운 성능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한국이 호명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력은 곧 안 보이고 데이터 센터는 21세기의 병참 기지입니다. 미국이 스스로의 병참선을 유지하지 못해 동맹국에게 손을 버려야 하는 이 기막힌 상황은 한국의 기계공업이 단순한 하청기지를 넘어 미국의 심장부를 지탱하는 필수 장기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발전기 몇 대를 더 팔아먹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가스터빈이라는 기계가 가진 기술적 함의입니다. 수천도의 고온과 엄청난 압력을 견디며 고속으로 회전해야 하는 가스터빈의 기술적 난이도는 지대공학의 꽃이라 불리는 항공기 엔진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미국이 급하게 찾아 헤매는 그 가스터빈을 한국이 공급한다는 것은 이미 한국의 금속 가공 기술과 내열, 소재 기술, 그리고 정밀 제어 역량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검증대를 통과했음을 시사합니다. 전기를 만드는 터빈과 추력을 만드는 엔진은 본질적으로 같은 뿌리에서 나온 형제입니다. 미국 땅에 한국산 대형 터빈이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은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이제 지상의 발전소를 넘어 하늘에 엔진을 장악할 준비를 마쳤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탄이 됩니다. 미국 시장은 전통적으로 가스터빈 종주국의 홈그라운드였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거대 기업들이 버티고 있는 안방에서 한국 기업이 대규모 수주를 따냈다는 것은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미국 고객들은 신생 공급자에게 결코 관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선택한 것은 한국산이 싸서가 아니라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게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냉정한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확인된 한국의 속도와 품질은 이제 전력 전쟁을 넘어 더 높은 곳을 향해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은 이 기회를 어떻게 포착하여 자신들의 산업적 근육을 군사적 힘으로 치환하고 있는지 그 치밀한 전략의 실체를 해부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미국의 전력망이 비명을 지르는 바로 그 순간 한국의 터빈은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그 빈틈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력 확보 전쟁의 최전선은 텍사스 휴스턴입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17일 이곳에서 들려온 소식은 단순히 한국 기업이 기계 몇 대를 팔았다는 차원의 뉴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조 공정의 속도와 납기라는 측면에서 한국이 미국의 턱 밑까지 칼끝을 들이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 거대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센터용으로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 3기를 추가 공급한다고 발표한 이 계약은 그 이면에 숨겨진 숫자들이 진짜 공포를 자아냅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속도입니다. 이 계약은 불과 2달 전인 2025년 10월 동일한 고객사와 가스터빈 2기 공급 계약을 맺은 직후에 이루어졌습니다. 통산적으로 발전소 주기기 계약은 타당성 검토와 기술, 검증, 가격 협상에만 수년이 걸리는 것이 업계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불과 2달 남짓한 사이에 총 5기의 대형 가스터빈을,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미국 시장 한복판에서 묶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업의 승리가 아니라 지금 주문하면 언제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미국 제조업체들이 우물쭈물할 때 한국은 명확한 납기표를 테이블 위에 던질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공개된 일정표는 더욱 공격적입니다. 이번에 계약한 물량은 2027년에 1기, 2028년에 2기가 순차적으로 현장에 꽂히게 됩니다. 발전소 건설 기간을 감안하면 이는 기계를 찍어내자마자 배에 실어보내야 가능한 살인적인 스케줄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지멘스 같은 전통의 강호들이 자국의 안방에서 수주 잔고에 치여 납기를 맞추지 못하고 허덕이는 사이 한국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모델을 양산 체제로 돌려 즉시 전력감으로 투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휴스턴에 설립한 현지 자회사를 통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놓은 점도 주요했지만 결정적인 승인의 근거는 결국 압도적인 제조 속도였습니다.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미국 시장은 가스터빈의 종주국이자 홈그라운드입니다. 이곳에서 외국산, 그것도 후발주자인 한국산 터빈이 채택되었다는 것은 미국의 구매 담당자들이 국산품 애용이라는 명분보다 서버를 돌릴 현실적 전력을 택했다는 냉혹한 증거입니다. 발전 설비는 한 번 깔리면 30년 이상을 굴러가야 하고 핵심 부품 하나가 고장나 멈추면 그 순간 데이터 센터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중단되며 이는 곧 주가 폭락으로 이어집니다. 때문에 미국 빅테크는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은 장비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이 한국산 대형 터빈 5기를 연달아 선택했다는 것은 이미 성능 검증 단계는 끝났고 이제는 물량 공급, 속도 싸움에서 한국이 우위에 섰음을 인정한 셈입니다. 그 자신감의 원천은 차갑게 축적된 데이터에 있습니다. 두산은 2013년 대형 가스터빈 개발에 착수해 2019년 세계 5번째로 독자 모델 개발에 완료했고
김포열 병합발전소에 첫 공급한 초도품이 2023년 7월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가며 실전 데이터를 쌓았습니다. 미국 바이어들이 주목한 것은 화려한 카탈로그 스펙이 아니라 바로 이 김포에서 2년 넘게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는 가동 기록 로그이었습니다.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수천도의 화염 속에서 블레이드가 녹아내리지 않고 축이 뒤틀리지 않으며 정해진 효율로 전기를 뽑아내고 있다는 그 건조한 데이터가 미국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꾼 것입니다. 한국이 이 대형 가스터빈 시장을 뚫었다는 것은 전력 한가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산업의 심장 박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스터빈은 1500도가 넘는 연소가스를 견디며 음속 이상의 속도로 회전하는 극한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이 거대한 쇳덩어리를 설계도대로 깎아내는 것을 넘어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수량만큼 공급망을 태워보낼 수 있다는 것은 한국의 중공업 생태계가 전시 체제에 준하는 많은 속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미국은 지금 자신들이 놓친 제조의 골든타임을 한국의 속도로 메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빅테크 기업들이 환호하며 계약서에 서명하는 그 순간 정작 긴장해야 할 곳은 월스트리트가 아니라 펜타곤입니다. 전기를 만드는 터빈을 이토록 빠르고 정교하게 만들어내는 나라는 그 기술을 조금만 비틀면 하늘을 나는 전폭기에 심장도 똑같은 속도로 찍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발전소의 거대한 터빈실에서 나와 그 기술이 잉태된 아주 미세하고 뜨거운 금속의 세계, 바로 소재와 형상의 영역으로 파고들어야 합니다. 터빈을 돌린다는 것은 결국 불을 다스린다는 것이고, 불을 다스리는 자가 전장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휴스턴에서 터진 수주 잭팟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경사를 넘어 대한민국 안보의 중대 변곡점이 되는 이유는 발전용 가스터빈과 전투기 엔진이 본질적으로 같은 피가 흐르는 일란성 쌍둥이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대중의 시선에서 발전소의 거대한 터빈과 날렵한 전투기의 엔진은 전혀 다른 기계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땅에 박혀있고 하나는 하늘을 날지만 공학적 관점에서 이 둘을 가르는 장벽은 종이 한 장 차이도 되지 않습니다. 공기를 빨아들여 압축하고 연료를 태워 고온의 가스를 만들고 그 가스의 힘으로 터빈을 돌린다는 연력학적 사이클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한국이 대형 가스터빈 독자 모델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곧 전투기 엔진이라는 최종 병기를 제조할 수 있는 면허를 스스로 발급했다는 뜻입니다. 이 면허의 핵심은 설계도가 아니라 바로 재료공학, 그 중에서도 극한의 열을 견디는 금속 기술에 있습니다. 현대 가스터빈의 연소 온도는 섭씨 1500도를 가볍게 넘어섭니다. 철이 녹아내리는 온도가 약 1530도 수준임을 감안하면 가스터빈 내부의 부품들은 사실상 녹아내리기 직전에 임계점에서 24시간 내내 초고속으로 회전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물리적 모순을 견뎌내는 것이 기술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핵심 기술이 바로 초내열 합금과 단결정 주조입니다. 설계도면에 엔진의 모양을 그리는 것은 소프트웨어만 있으면 대학원생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면대로 깎아낸 금속이 1500도의 화염 속에서 수천 시간을 버티게 만드는 것은 오직 제조, 강국만이 허락받은 성역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개발에 성공한 가스터빈 블레이드는 단순한 쇳덩어리가 아닙니다. 금속의 결정이때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나의 결정으로 성장시킨 단결정 주조품은 고온에서 금속이 엿가락처럼 늘어나는 크리프 현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또한 블레이드 필면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 공기막을 형성하는 막냉각 기술과 열차폐 코팅 기술이 결합되어야만 비로소 엔진은 화염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이 기술을 발전용 터빈을 통해 확보했다는 점은 전략적으로 소름 끼칠 정도로 영리한 포석입니다. 전투기 엔진 시장은 진입장벽이 높고 개발비가 천문학적이지만 생산 물량 자체는 제한적입니다. 반면 발전용 터빈 시장은 전 세계적인 전력 수요 폭증과 맞물려 거대한 시장 규모를 자랑합니다. 한국은 발전용 터빈을 팔아 돈을 벌면서 그 수익으로 엔진의 핵심 소재인 초내열 합금과 정밀 주조 공정에 고도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이것은 군사용 기술을 민간에 파는 스피노프가 아니라 거꾸로 민간 시장의 자본력으로 국방기술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스피논 전략의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두산이 2013년 개발 착수 이후 2019년 개발 완료, 그리고 2023년 상업운전 성공이라는 숨막히는 일정을 소화하며 축적한 데이터는 고스란히
항공 엔진 개발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가스터빈의 생명인 블레이드와 베인, 그리고 로터의 밸런싱 기술은 크기만 줄이면 곧바로 전투기 엔진의 코어 기술이 됩니다. 실제로 두산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는 무인기용 터보팬 엔진 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터빈 베인과 블레이드 주조품 제작을 맡고 있습니다. 발전소에서 검증된 1500도급 내열 기술이 무인기의 심장으로 이식되는 과정이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쟁국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의 설계 능력이 아니라 바로 이 제조의 완결성입니다. 중국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항공 엔진 분야에서 여전히 내구성 문제로 고전하는 이유는 소재와 가공의 디테일, 즉 수율이 나오는 양산 라인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은 까다롭기로 소문난 미국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용 터빈을 양산해서 납품하는 수준의 품질 관리 체계를 갖췄습니다. 이것은 엔진을 한두 개 수작업으로 잘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수백 수천 개를 찍어내도 분량이 나오지 않는 산업적 근육이 완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단 하나입니다. 소재는 버틸 수 있고 부품은 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엔진이 실제로 수천 번 껐다 켜지고 급격한 부하, 변동을 겪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장기 운영 데이터, 즉 신뢰성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항공 엔진은 한 번 꺼지면 추락이지만 발전용 터빈은 꺼지면 정전으로 끝나기에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발전 시장에서 이 신뢰성을 먼저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증명의 무대를 미국을 넘어 지구상에서 가장 가혹한 환경인 중동의 사막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샷덩어리를 보석으로 바꾸는 연금술은 실험실이 아니라 모래바람 부는 현장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엔진 전략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바로 이 현장에 땀 냄새가 배어있는 실증주의에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수주가 한국 제조의 속도를 증명했다면 중동의 사막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엔진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내구성과 신뢰성이 완성 단계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연이어 따낸 대규모 발전 설비 계약은 단순히 외화를 벌어들이는 건설, 수주로 봐서는 곤란합니다. 이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혹한 환경인 열사의 사막, 한복판에 한국산 회전체 기술을 위한 거대한 실증, 실험실을 그것도 남의 돈을 받아가며 차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카타르 퍼실리티, 이 프로젝트를 봅시다. 두안 남동쪽 약 10km 지점에 2400메가와트급 가스 복합발전소를 짓는 이 사업에서 두산은 약 1300억 원 규모의 주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가스터빈 자체보다 스팀터빈과 발전기 공급에 있습니다. 복합발전이란 가스터빈을 돌려 1차로 전기를 뽑고 거기서 나오는 600도 이상의 배기가스열을 회수해 증기를 만든 뒤 다시 스팀터빈을 돌려 2차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은 극한의 효율을 쥐어짜자는 기술이자 단 한순간에 인동이나 열 변형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 기계공학의 정점입니다. 이것이 왜 군사적으로 중요할까요? 엔진 강국들이 복합발전 시장을 절대 놓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온 부품의 신뢰성, 열 변형을 억제하는 공정의 적정성, 그리고 고속 회전체의 진동을 제어하는 품질, 관리 체계가 바로 이 복합발전 설비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돈이 드는 형태로 검증되기 때문입니다. 엔진은 설계로 시작하지만 시장은 정비로 끝납니다. 특히 물 생산까지 얽혀있는 중동의 독립 담수 발전 방식에서 설비의 운영 중단은 곧바로 사회적 재난이자 국가 인프라의 마비로 이어집니다. 때문에 중동의 발주처들은 겉보기에만 번지르르한 최신 스펙보다는 모래바람과 폭염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수리 가능한 설비를 원합니다. 두산이 카타르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 자프라, 이 파들리 확장 프로젝트에서 스팀터빈과 발전기를 각각 2기씩 공급하는 3,4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따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는 한국 기업이 단순히 제품만 파는 단계를 넘어 운영과 유지 보수라는 엔진 산업의 몸통을 장악했음을 의미합니다. 부품이 제때 조달되고 현장에서 분해와 복구가 가능하며 고장이 나도 그 원인을 즉각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업체만이 이 까다로운 중동 시장에서 살아남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중국이 흉내낼 수 없는 한국만의 해자입니다. 중국은 국가 주도로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 엔진을 개발하고 있지만 정작 그 엔진을 오랫동안 굴리며 데이터를 쌓을 해외 시장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기술 완성도가 부족해도 일단 양산을 밀어붙이는 중국식 속도전은 초기에는 무서워 보일지 모르나
결국 신뢰성이라는 벽 앞에서 무너집니다. 전투기 엔진의 약점은 늘 같은 곳에서 터집니다. 수천 번의 열 충격을 견디지 못한 미세한 크랙, 예측하지 못한 진동, 그리고 부품 수급의 지연이 가동률을 떨어뜨립니다. 후발주자가 무너지는 건 실패가 많아서가 아니, 실패를 감당하고 수정할 수 있는 데이터와 자본의 주머니가 얇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발전용 터빈 시장에서 수천억 원 단위의 매출이 꾸준히 발생하면 소재와 공정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고온 부품 공정이 개선되고 품질 편차가 줄어들며 같은 부품을 더 많이 만들어 볼수록 분량은 제로에 수렴합니다. 사우디와 카타르의 발전소에서 24시간 돌아가는 한국산 터빈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막대한 양의 운전 데이터를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전송하고 있습니다. 이 축적된 데이터가 항공 엔진 개발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드는 구간인 수명 검증 기간을 획기적으로 당겨줍니다. 주산의 중공 복합발전 수주는 전투기 엔진 이야기와 붙는 순간 꿈이 아니라 냉혹한 공정과 예산의 현실로 바뀝니다.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검증된 내구성은 곧 하늘의 극한,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다는 보증수표입니다. 한국은 지금 남의 나라 땅에서 돈을 벌어가며 자신들의 엔진 기술을 당금질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확보된 신뢰성과 자본은 더 작지만 더 강력하고 치명적인 무기, 바로 100kW급 발전을 감당하는 차세대 엔진으로 그 파괴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덩치를 키우는 싸움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밀도의 싸움입니다. 2025년 9월 11일 한국이 공개한 4,500파운드급 무인기용 터보팬 엔진 개발 선언은 단순히 국산 엔진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기술적 과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70년간 하늘을 지배해온 공중전의 방정식을 완전히 뒤집혔음을 알리는 선전포고이자 전투기의 성능을 평가하는 척도가 속도와 추력에서 전력, 생산량으로 이동했음을 증명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항공기 엔진의 미덕은 얼마나 강하게 기체를 밀어붙이느냐에 있었지만 앞으로의 엔진은 비행하는 발전소가 되어 얼마나 많은 전기를 뿜어낼 수 있느냐로 그 가치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가장 먼저 간파하고 선제 타격을 날렸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숫자는 100kW입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이해하려면 현재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인 KF-21 보라매의 심장, 제너럴 일렉트릭 F414 엔진과 비교해보면 명확해집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F414 엔진조차 발전 출력은 약 30kW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의 기계식 레이더와 아날로그 항전 장비를 운용하던 시절에는 이 정도 전력이면 차고 넘쳤습니다. 하지만 현대전의 양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AES A-레이더가 쉴 새 없이 빔을 쏘고 통합 전자전 장비가 적의 신호를 교란하며 고속 데이터 링크가 테라바이트급 정보를 주고받는 상황에서 30kW는 턱없이 부족한 용량입니다. 레이더 출력을 높이면 전자전 장비를 꺼야 하고 전자전 장비를 켜면 통신 모드를 제한해야 하는 전력 부족의 딜레마가 파일럿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번에 내놓은 해법은 엔진의 체급은 줄이면서 발전 능력은 무려 100kW로 3배 이상 끌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4,500파운드급이라는 중소형 엔진 체급에서 100kW급 전력을 뽑아낸다는 것은 밀도의 혁명이자 설계 사상의 근본적인 전환입니다. 이것은 기존 전투기들이 겪고 있던 에너지 기근을 단번에 해결하는 것을 넘어 전력의 인열을 통해 전술적 선택지를 무한대로 확장하겠다는 의지입니다. 100kW의 여유 전력이 확보되면 AESA 레이더는 최대 출력으로 적을 탐지하면서 동시에 고출력 전자전 공격을 감행할 수 있고 남는 전력으로 항전 장비의 냉각 시스템까지 풀가동할 수 있습니다. 즉 전투기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하늘 위에 떠 있는 거대한 서버이자 타격 자산으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성능을 가능케 한 핵심 기술은 로터 일체형 임베디드 발전기입니다. 기존의 항공기 엔진은 엔진 축의 회전력을 기어박스라는 별도의 부품을 통해 외부 발전기로 전달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이 방식은 필연적으로 기계적 마찰 손실을 발생시키고 복잡한 기어 부품들이 고장의 원인이 되며 무엇보다 엔진의 부피와 무게를 증가시키는 주범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연구진은 과감하게 기어박스를 제거하고 발전기를 엔진의 회전축 내부에 직접 심어버리는 설계를 택했습니다. 엔진 로터가 도는 그 자체가 발전이 되는 이 구조는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구조적 단순함을 통해 신뢰성을 극대화하며 정비 소요를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이것은 가스터빈 분야의 후발주자인 한국이 선진국들의 복잡한 특허 장벽을 우회하는 것을 넘어 아예 더 진보된 방식으로 기술적 퀀텀 점프를 이뤄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바이패스 B4 이상으로 설정된 설계값은 엔진이 지향하는 바가 초음속 요격보다는 장시간 채공하며 전장을 감시하고 타격하는 무인기의 특성에 최적화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이패스 B가 높다는 것은 연비가 좋다는 뜻이고, 연비가 좋다는 것은 한번 이륙하면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동북아의 좁고 치열한 공역에서 수시간 동안 상공을 선회하며 적의 동태를 감시하고 필요시 즉각 타격해야 하는 무인 전투기 편대에게 이 엔진은 대체 불가능한 심장이 될 것입니다. 속도보다는 지속성이, 순간의 화력보다는 끊임없는 정보, 처리 능력이 중요해지는 미래 전장의 요구를 정확히 꿰뚫은 설계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이 100kW급 전기화 터보팬 엔진은 단순히 기술 개발 로드맵상의 한 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엔진을 사다가 조립만 하는 하청 국가가 아니며 독자적인 작전 개념을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 단위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국가 도약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해외 유수의 방산 기업들이 아직 실험실에서 10kW, 20kW 단위를 놓고 실험하고 있을 때 한국은 양산 가능한 폼팩터에 100kW를 우겨넣는 실증적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이 작은 엔진 하나가 가져올 파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무인기와 유인기가 합동작전을 펼치는 MOMT, MOMT 체계에서 무인기의 전력 부족은 전체 편대의 발목을 잡는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형 엔진을 단 무인기는 이제 유인기보다 더 강력한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를 싣고 전장의 최전선에서 적의 방공망을 찢어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력의 격차가 곧 정보의 격차이고 정보의 격차가 곧 승패를 가르는 현대전에서 100kW라는 숫자는 적에게는 공포이자 우리에게는 승리의 보증수표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막대한 전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 체계와 결합하여 전장의 판도를 바꾸게 될지 그 전율, 돕는 시나리오를 목격할 차례입니다. 전기는 준비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그 전기를 무엇으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상상력뿐입니다. 100kW라는 숫자가 단순한 출력의 증강을 넘어 전장의 원리적 법칙을 바꾸는 혁명이 되는 이유는 이 막대한 전력 여유가 전투기를 단순한 비행체에서 날아다니는 요새이자 지향성 에너지의 발사대로 변모시키기 때문입니다. 항공전의 역사를 통틀어 전투기의 설계 사상은 더 빨리, 날고 더 급격하게 기동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사일 기술의 발달로 기동성만으로는 생존을 담보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고, 이제 생존의 열쇠는 누가 더 멀리서 보고 누가 더 강력하게 교란하며 누가 빛의 속도로 요격할 수 있는가로 넘어갔습니다. 한국형 전기화 엔진이 제공하는 100kW의 전력은 바로 이 새로운 생존 방정식의 유일한 해법입니다.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될 변화는 눈의 진화입니다. 현대 전투기의 눈이라 할 수 있는 AESA 레이더는 최근 질화 갈륨 소자를 채택하면서 탐지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화 갈륨 소자는 기존 비소화 갈륨 소자보다 월등히 높은 전압과 전류를 요구합니다. 아무리 좋은 레이더를 장착해도 엔진에서 전기를 공급하지 못하면 그 레이더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기존 30kW급 엔진을 장착한 전투기들이 레이더의 출력을 최대로 올리지 못해 탐지거리의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면 100kW급 심장을 단 한국의 무인기는 레이더의 모든 소자를 풀가동하여 적이 우리를 인지하기도 전에 먼저 포착하고 추적할 수 있는 압도적인 정보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혼자만 탐조등을 켜고 싸우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게임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전자전 능력의 비약적인 상승입니다. 현대전에서 전자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적의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들고 통신망을 마비시키는 재밍, 공격은 막대한 송신 출력을 필요로 합니다. 과거의 전투기들은 전력이 부족해 레이더로 적을 탐지하다가 전자전 공격을 해야 할 때면 레이더를 꺼야 하거나 출력을 낮춰야 하는 치명적인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00kW의 여유 전력은 동시 수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레이더로 적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동시에 고출력 전자파를 방사해 적의 미사일 시커를 교란하는 복합 전술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 한 대의 기체가
과거 전자전기 전용 기체가 수행하던 임무까지 흡수 통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전술적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상과학의 영역이라 여겨졌던 레이저 무기의 실전 배치가 이 엔진을 통해 가시권에 들어옵니다. 미 의회 조사국의 보고서가 지적했듯 항공기 탑재용 레이저 무기가 실질적인 살상력과 요격 능력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전력 임계점이 바로 100kW입니다. 적의 공대공 미사일이나 드론을 빛의 속도로 태워버리는 지향성 에너지 무기는 탄약에 제한이 없고 발사 비용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엔진이 100kW급 발전을 지원한다는 것은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와 무인기가 레이저 포탑을 장착하고 적의 미사일 세례를 요격하며 적진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을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방어 체계의 혁신이자 공격 수단의 다변화입니다. 하지만 전기를 많이 만든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엄청난 열과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100kW의 전기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레이더와 레이저로 쏟아낼 때 발생하는 고열은 기체 내부의 전자장비를 녹여버릴 수 있을 만큼 치명적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한국이 발전용 가스터빈을 통해 축적한 열관리 기술이 빛을 발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극한의 발전소 환경에서 검증한 냉각, 유로 설대와 열교환 기술은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뿐만 아니라 고출력 전자장비가 내뿜는 열까지 통합적으로 제어하는 TMS의 핵심 노하우가 됩니다. 전기를 만드는 능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 열을 식히는 능력이며 한국은 이 두 가지 난제를 하나의 패키지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쥐고 있습니다. 해외 경쟁국들이 엔진의 추력을 높이는 데만 골몰할 때 한국은 기체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보고 접근했습니다. 무인기 편대가 작전지역 상공에 진입하여 100kW급 출력을 쏟아내며 적의 방공망을 전자적으로 지워버리고 후속하는 유인 전투기가 안전하게 타격하는 시나리오. 이것이 한국이 그리는 미래 공중전의 청사진입니다. 이제 전투기는 기름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전자로 싸우는 컴퓨터가 되었습니다. 그 컴퓨터에 무한에 가까운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배터리, 아니 발전소를 내장했다는 사실은 한국의 항공, 무기 체계가 단순히 가성비 좋은 대안이 아니라 서방, 세계가 갖지 못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음을 웅변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성취가 더욱 두려운 것은 이것이 철저하게 한국의 독자적인 공급망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엔진 제어 로직부터 발전기, 그리고 이를 활용할 ESA,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까지 모든 것이 국산화의 틀 안에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는 타국의 간섭 없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능을 개량하고 수출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외력이 곧 전투력이 되는 시대. 한국은 그 에너지를 지배할 권한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전통적인 항공 엔진의 강자들, 즉 서방의 거대 방산 기업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기에 한국에게 이토록 중요한 시장을 선점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의 오만과 방심이 만들어낸 거대한 공백. 그 빈틈을 파고드는 한국의 전략적 위치를 냉정하게 분석해봐야 합니다. 세계 항공 엔진 시장을 지난 한 세기 동안 철권 통치해 본 서방의 거인들, 영국의 롤스로이스와 미국의 프레텐, 휘트니는 지금 치명적인 전략적 오판의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압도적인 기술적 우위에 취해 미래, 전장의 수요가 어디로 흐르는지 그 물줄기의 변화를 읽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차세대 전투기인 6세대 기체와 그에 들어갈 괴물 같은 대형 엔진 개발에만 천문학적인 달러와 파운드를 쏟아붓는 사이 정작 정세계 무기 시장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허리급 시장, 즉 무인 전투기와 경공격기용 엔진 시장은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으로 방치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거대한 공백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롤스로이스의 행보를 봅시다. 그들은 영국과 일본, 이탈리아가 공동 개발하는 6세대 전투기 템페스트 프로그램을 위해 이 ESG 기술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엔진 내부에 발전기를 내장하고 전력을 통합 관리한다는 개념 자체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연구실 안의 시뮬레이션이나 지상, 시험 단계에 머물러 있는 미래 기술일 뿐입니다. 실제 양산되어 전장에 투입되기까지는 앞으로도 10년,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미국의 프레덴 휘트니 역시 F-35에 들어가는 F-135 엔진의 성능 개량 사업인 ECU 프로그램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발전 용량을 2배로 늘리겠다는 그들의 계획은 화려하지만 그 엔진은 너무 크고 너무 비싸며
무엇보다 미국의 최우방 동맹국이 아니면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엄격한 수출 통제의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거대한 진공 상태가 발생합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비싼 유인 전투기를 보조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고성능 무인 전투기와 가성비 높은 경전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부터 동남아시아, 중동에 이르기까지 국방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위협은 실제 않은 국가들에게 대당 1,000억 원이 넘는 F-35는 그림의 떡입니다. 그들이 현실적으로 원하는 것은 적당한 가격에 첨단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를 달고 장시간 채공할 수 있는 4,500파운드에서 5,000파운드급 추격을 가진 기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체급의 엔진 시장에는 현대적인 선택지가 전무합니다. 서방의 카탈로그에 있는 엔진들은 개발된 지 30년, 40년이 넘은 구형 모델들 뿐입니다. 기계적으로는 검증되었을지 몰라도 현대전이 요구하는 100kW급 전력을 생산하기에는 설계 사상이 너무나 맑은 아날로그 유물들입니다. 한국이 파고든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서방이 돈이 안 된다고 혹은 기술적으로 시시하다고 외면했던 이 중소형 엔진 시장에 한국은 최신 소재, 기술과 전기와 기술을 집약한 하이엔드 제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마치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는데 경쟁자들은 여전히 튼튼한 벽돌폰만 팔고 있는 형국과 같습니다. 한국형 4,500파운드 엔진은 단순히 추력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무인기 전체의 전력을 책임지는 파워팩 역할을 수행합니다. 서방의 구형 엔진을 사다가 무인기를 만들려면 별도의 발전기를 달아야 하고 공간이 부족해지며 무게가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지지만 한국산 엔진을 쓰면 그 모든 고민이 한 번에 해결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체제가 아니라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수출 통제라는 보이지 않는 장벽의 붕괴입니다. 서방의 엔진을 수입해 쓰는 국가는 그 엔진을 장착한 무기를 제3국에 수출할 때마다 원천 기술 보유국인 미국이나 영국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독자적인 방산 수출을 꿈꾸는 국가들에게는 족쇄와도 같습니다. 최근 터키가 파키스탄이나 필리핀에 헬기나 무인기를 수출하려다 엔진 문제로 좌절했던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한국 역시 T-50 훈련기나 K 구자주포를 수출할 때마다 엔진 승인 문제로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이 독자적인 엔진 솔루션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이 족쇄는 한국의 무기를 수입하려는 고객들에게 자유라는 프리미엄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한국산 엔진을 단 무인기는 미국의 복잡한 정치적, 셈법이나 의회의 승인 절차 없이 한국과 구매국의 합의만으로 수출이 가능해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서방의 방산 기업들이 간과한 또 하나의 사실은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낼 파괴력입니다. 그들은 하이엔드 시장의 높은 마진율에 취해 있지만 전쟁은 결국 물량전입니다. 앞으로 수만 대가 쏟아져 나올 군집 드론과 무인 칸다기 시장에서 표준이 되는 엔진은 가장 비싼 엔진이 아니라 가장 많이 생산되고 가장 유지 보수가 쉬운 엔진입니다. 한국은 이미 자동차와 반도체 그리고 발전용 터빈에서 증명했듯이 표준화된 제품을 대량으로 찍어내어 단가를 후려치고 시장을 장악하는데 도 같은 나라입니다. 한국이 100kW급 전기화 엔진을 양산하기 시작하면 가격 경쟁력에서 서방의 수제작 방식 엔진들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성능은 대등하거나 우세한데 가격은 절반이고 납기는 빠르며 정치적 간섭까지 없다면 글로벌 바이어들의 선택은 자명합니다. 지금 롤스로이스와 프레덴 휘트니의 경영진들이 템페스트나 NGAD 같은 거대 프로젝트의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보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 때 한국은 그들의 발밑을 흐르는 거대한 자금의 강줄기를 가로채고 있습니다. 그들이 경시했던 작은 엔진이 모여서 만드는 시장의 규모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래 항공 전력의 70% 이상을 차지할 무인기 시장의 심전부를 한국이 독점하게 된다면 10년 뒤 서방은 자신들의 최첨단 전투기를 호위할 무인기를 띄우기 위해 한국의 엔진을 주문해야 하는 굴욕적인 상황에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업적 승리를 넘어 기술 패권의 지형이 바뀌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서방이 기술을 선도하고 한국이 추격하는 모양새였지만 전기와 엔진 분야에서만큼은 한국이 시장에 니즈를 먼저 읽고 제품을 내놓은 퍼스트 무버가 되었습니다. 기술의 공백, 제품의 공백, 그리고 전력의 공백. 서방이 스스로 만들어낸 이 거대한 진공 상태 속으로 태극마크를 단 엔진이
거침없이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만이 남았습니다. 이 모든 기술적, 상업적 성취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안겨줄 진짜 선물. 바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완전한 자주국방의 완성. 그 가슴. 벅찬 피날레를 향해 나아갈 때입니다. 긴 여정을 돌아 우리는 마침내 이 모든 이야기의 종착역. 그러나 대한민국 국방산업에게는 진정한 출발점이 돼 심장의 독립이라는 거대한 테마 앞에 섰습니다. 미국의 전력난을 해결해주며 벌어들인 달러, 중동의 뜨거운 사막에서 땀으로 증명한 신뢰성, 그리고 100kW라는 파괴적인 성능 수치는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해 수렴합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이 만든 전투기를 대한민국이 원할 때 대한민국이 원하는 국가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팔 수 있는 완전한 주권의 확보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의 항공산업은 눈부신 성장을 이뤘지만 그 화려한 동체의 가장 깊은 곳에는 언제나 서늘한 족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P-50 골든이글 훈련기를 개발하고도 엔진에 걸린 미국의 수출 승인에 막혀 눈물을 머금고 계약을 포기해야 했던 수많은 나날들. K9자주포가 세계를 휩세 빼조차 독일산 엔진 부품 하나 때문에 수출길이 막혀 발을 동동 굴러야 했던 굴욕의 기억들이 우리에게는 생생합니다. 겉모습은 국산이었지만 심장은 빌려온 것이었기에 우리는 을 반쪽짜리 주인에 불과했습니다. 워싱턴의 기류가 바뀌거나 유럽의 의회가 딴지를 걸며 우리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곤 했습니다. 그것이 기술 식민지의 서러움이자 엔진을 가지지 못한 국가의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스터빈 독자 개발과 전기화 엔진의 등장은 지긋지긋한 족쇄를 끊어내는 결정적인 가위질입니다. 한국이 4,500파운드급 엔진을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KF-21의 파생형이나 차세대 무인 전투기 UCAV들 수출할 때 펜타곤에 허가 도장을 받기 위해 줄을 설 필요가 없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만든 플랫폼에 우리가 만든 엔진을 얹고 우리가 만든 AESA 레이더와 미사일을 통합하여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하나의 완결된 패키지로 세계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방위 산업이 단순한 조립 공장을 넘어 글로벌 안보 지형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룰 메이커의 위치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독립의 가치는 단순히 자존심을 세우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냉혹한 국제 정치 역학에서 한국이 쥘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외교적 카드가 됩니다. 동남아시아나 중동, 남미의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를 선호하는 이유는 서방의 지나친 간섭이나 인권 탄압 같은 정치적 조건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엔진이 미국산이라면 그 자유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이제 한국이 엔진까지 국산화한 풀 패키지를 제안할 때 구매국들은 서방의 복잡한 정치적 셈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한국과의 파트너십만으로 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한국이 제3세계 국가들에게 안보 주권을 수출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그 대가로 우리는 그들과의 때려야 뗄 수 없는 경제적, 군사적 동맹을 구축하게 됩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이 심장의 독립을 지탱하는 산업적 생태계가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단단하다는 사실입니다. 국방 예산에만 의존하여 프로젝트가 끝나면 연구 인력이 뿔뿔이 흩어지는 서방의 기형적인 구조와 달리 한국은 인수용 가스터빈 시장이라는 거대한 현금 창출원을 확보했습니다. 미국 휴스턴에서 사우디 자프라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외화는 고스란히 창원과 대전의 연구소로 흘러들어가 차세대 엔진 소재를 개발하고 공정을 개선하는 자양분이 됩니다. 민간 시장의 수익이 국방기술을 살찌우고 국방기술의 혁신이 다시 민간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이 완벽한 선순환 구조는 경쟁국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제재나 압박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한국만의 독보적인 생존 시스템입니다. 이제 100kW급 전기화 엔진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엔진에서 검증된 기술은 곧 15,000파운드, 20,000파운드급 차세대 전투기 엔진으로 확장될 것이며 나아가 함정의 추진 체계와 지상 전력의 파워팩까지 아우르는 K 추진 시스템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블레이드 하나를 깎지 못해 외국 기술자에게 굽신거려야 했던 나라가 이제는 인공지능과 레이저 무기를 가동할 수 있는 미래 전장의 심장을 세계에 공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것은 기적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발전소의 터빈이 멈추지 않고 돌아가듯 기술 독립을
향해 묵묵히 데이터를 쌓고 쇠를 깎아온 엔지니어들의 집요함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세계는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패권은 흔들리고 전장은 전례 없는 속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의 시기에 남의 심장을 빌려 쓰는 자는 멈춰설 것이고 자신의 심장을 가진 자만이 원하는 곳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그 심장을 가졌습니다. 엔진의 시동음은 이미 울려 퍼졌고 활주로의 끝은 하늘이 아닌 우주로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쏘아 올린 것은 단순한 비행체가 아니라